진짜 사랑을 이제야 만났어. 60셈 먹은 남편이 40년 산 아내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 여자는 20살 어렸고 배가 불러 있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혼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40년의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꽉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0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랑 산 지가요. 올해로 꼭 40해가 되더라고요. 40해요. 40해. 제가 20에 시집을 갔으니까 제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게 그 사람이랑 살았던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긴 시간인데 막상 살 때는 그 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젊을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게 다였습니다. 남편 직장 뒷바라지하랴, 애들 새 키우랴, 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냐고요? 없지는 않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언젠가는 조그만 카페 하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비 걱정하고 남편 회식 끝나기를 기다리고 시댁 제삿날 전날 밤새 전 부치다 보면 제 꿈 같은 건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진짜로 괜찮았거든요.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 여자들은 그랬거든요. 가족이 곧 나였고 남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남편이 퇴직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설렜어요.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도 다 장성해서 제 가정 꾸리고 살고 있고 이제 남편이랑 둘이 천천히 살면 되겠다 싶었죠. 같이 아침 먹고 시장 구경 가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소박하죠? 근데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영감 이제 퇴직했어. 나 이제 팔자 좀 피는 거지 뭐.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 남편은 퇴직하고도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돈만 날린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들이 남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40해를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성격 내가 모르겠어요? 과묵하고 불필요한 일은 잘 안 버리고 집 편한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걱정 없다 싶었죠. 근데 말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산악회에서 등산 간다고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기로 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퇴직하면 오히려 더 바쁘다는 말도 들었고요. 근데 이상한 게 횟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주일에 3번이 되고 낮에 나가던 게 밤에 나가는 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은요.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되도록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혼자 저녁 먹으면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문자를 보냈죠. 언제 와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어요. 산 내려오고 막걸리 한 잔 했어. 곧 가. 그래요, 막걸리 한 잔. 그럴 수 있죠. 근데 남편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코를 킁킁거렸거든요. 술 냄새 나나 봐야지 하고요. 술 냄새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냄새가 났어요. 향긋하고 달달한 젊은 여자 향수 냄새.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서는 뭔가가 빙빙 돌고 있었는데 차마 그걸 생각으로 만들기가 싫었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40해를 같이 산 사람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청했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 싶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싶어도 진실이라는 건 기어코 제 얼굴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티나지 않게요. 대놓고 뭐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펴보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휴대폰을 이렇게 꼭 쥐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충전기에 꽂아두면 몇 시간씩 방치해두고 제가 전화 왔었어요 해도 에이 나중에 봐야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제가 옆에 앉으면 슬쩍 화면을 뒤집어 놓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참 둔한 편인데 이건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확실한 게 없으면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의심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어떡해요. 40에 같이 산 사람한테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꺼내기 전에 100번은 더 생각해야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점퍼를 벗어서 소파에 던져놓고 화장실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걸 걸어두려고 들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병원 봉투요. 진료 영수증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거. 저는 처음엔 그냥 주우려다가 멈췄어요. 심장이 먼저 알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알아채는 게 있잖아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 병원 이름, 그리고 진료과, 산부인과. 저는 한참 그걸 들여다봤어요. 산부인과. 저는 폐경한 지가 10년도 더 됐거든요. 남편이 산부인과에 갈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이 영수증이 왜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고 소파 쿠션 밑에 밀어 넣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갔고요. 그날 저녁 저는 밥을 차렸어요. 국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도 구웠어요. 남편은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한 숟가락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목이 막혔어요.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데 40년을 같이 먹어온 밥상인데 갑자기 이 모든 게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요.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었거든요. 손이 또 떨렸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설마 바꿨겠어 싶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대로였습니다. 잠금이 풀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총무, 총무, 교회 총무. 저는 그 이름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교회 봉사활동 얘기할 때마다 나오던 이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중년 남자인 줄 알았죠. 총무라는 직함이 붙어 있으니까요.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나도. 어제 꿈에 나왔잖아. 다음엔 바닷가 가자. 둘이서. 응. 꼭 가자. 저는 화면을 손으로 덮었어요.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더 읽으면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아서. 근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날짜가 한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고요. 거울을 봤어요. 예순이나 먹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온통 흰머리에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그 얼굴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슬프다 못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늙는 동안 뭘 했나? 이 사람 밥 해주고, 이 사람 빨래 해주고, 이 사람 부모님 모시고, 이 사람 자식들 키우고, 그러는 동안 나는 뭘 챙겼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다음날 아침에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50년 지기 단짝 친구거든요. 전화기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나이에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혼자 들고 있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여보세요.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만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나 좀 도와줘. 이 나이에 이런 말하기 진짜 창피한데 우리 영감이 바람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확인해야지.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등산복을 챙겨 입더라고요. 산악회 간다고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다녀오세요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남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나섰어요. 친구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둘이서 택시를 탔어요. 60 먹은 여자 둘이 남편 미행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죠. 근데 그땐 하나도 안 웃겼거든요. 남편 차가 향한 곳은 산이 아니었어요. 시내에서 한참 벗어난 외곽이었어요. 낡은 빌라 단지 앞에 차가 서더라고요. 남편이 내려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빌라 입구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렸어요. 아마 40도 안 됐을 거예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걸어가면서 웃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압니다. 40년을 봐왔으니까요.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그 미소를 언제 지어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친구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40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친구가 옆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창밖만 보고 있었거든요. 바깥 풍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무슨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신나는 노래였어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리던지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뭔가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기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친구를 돌려보내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찍어둔 사진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택시 안에서 증거 남겨둬야 해 하면서 몇 장 찍어뒀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옆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걸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열린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미. 남편한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등산복 그대로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봤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미행해? 당신 지금 미쳤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됐어요. 바람핀 사람이 아니라 미행한 제가 미친 사람이 됐어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교회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이요. 응, 그냥 아는 사람.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채팅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봤던 그 대화들이요. 남편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할지, 어떤 변명을 할지.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소리를 낮추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있잖아. 그게 처음에는 그냥 교회 사람이었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석 달 동안 매일 카톡하고 같이 드라이브 다니고 바닷가 가자는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눈이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느낌. 변명이 한참 이어지더니 남편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있잖아, 나 그 사람이 좋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진짜 사랑을 이제야 만난 것 같아. 60살 먹은 남자가 40년 같이 산 아내 앞에서 20살 어린 여자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을 이제야 만났다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슬프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감정조차 안 느껴졌어요. 그냥 이 사람이 낯설었어요. 내가 40해를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나는 그럼 뭐예요? 나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면서도 이 사람 편 들어주고 회사 잘릴 위기 때 밤새 울면서 기도해주고 애들 셋 낳아서 키우는 동안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세입자였던 거예요. 40년 살림 맡아준 세입자. 저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게 서로한테 나은 것 같아. 서로한테 낫다고요. 본인은 39짜리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은 거면서 서로한테 낫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서 또 기가 막혔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순간 저한테서 뭔가가 딱 바뀌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리석게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냥 꺼졌어요. 촛불 끄듯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은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잠금쇠를 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무너져야 하는데 눈물이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이랄까요? 저는 그날 밤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휴대폰으로요. 60살 먹어서 난생 처음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이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 40년 살아준 값을 제대로 받아야겠다고요. 그게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집에 있었어요. 그 여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한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집에 있으면서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는 그 며칠 동안 변호사 상담을 알아봤어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상간녀 소송. 평생 법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 단어들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외웠어요. 남편은 가끔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밥은 먹었어? 응. 어디 아프진 않아?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미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색한 침묵을 못 견뎌서 묻는 건지. 이유가 뭐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 목소리가 그냥 귀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까 신우이 이름이 뜨더라고요. 남편 누나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신우이랑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딱히 살갑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명절에 보고 제삿날에 보고 그 정도였거든요. 이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건 꽤 오랜만이었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건방져? 제사 모임도 코빼기도 안 비치고 연락도 없고 내가 며느리가 맞아, 뭐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건방지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건방진 사람이 된 거예요. 남편이 뭔가 신우이한테도 말을 안 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그냥 동생이 요즘 제사도 안 챙기고 연락도 뜸하니까 며느리인 제가 건방지게 구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신우이가 또 말했어요. 요즘 우리 동생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알기나 해? 연락도 잘 안 된다고.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어디 있냐고요? 알죠. 저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도 요즘 잘 모르겠어요. 많이 바쁜가 봐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더 흥분하더라고요. 바빠? 퇴직한 사람이 뭐가 바빠? 이번 주에 친척 모임 있는 거 알지? 거기는 꼭 나와야 해. 안 나오면 내가 잡으러 간다. 진짜로. 잡으러 간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아, 잡으러 가신다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하는 게 있었거든요. 남편이 얼마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디에 택배를 보내줘야 한다고 주소 좀 기억해뒀다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메모장에 적어뒀었어요. 그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게요, 형님. 사실 남편이 이사를 했어요. 이사? 왜? 어디로? 요즘 복잡한 게 좀 있어서요.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거기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우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불러봐.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주소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집 주소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어요. 제가 뭘 한 건지 알았거든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어요. 단 한 톨도요.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3번 울리고 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요. 누나가 그 집에 갔잖아. 지금 누나가 그 집에서 쓰러졌다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당신이 주소를 알려줬잖아. 거기가 어딘 줄 알면서. 저는 잠깐 사이를 뒀어요. 형님이 주소 달라고 하셔서 드린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요. 신우이가 그 빌라 벨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면서 젊은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배가 불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 임신 중이었거든요. 신우이가 그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동네 불빛들이 켜져 있고 어디선가 개가 짖고 평범한 밤이었어요. 40년 동안 눌러왔던 게 뭔지 몰라도 그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원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오래된 체증이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소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드린 거예요. 그게 어디인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세상에는요,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길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신우이가 응급실에서 퇴원한 건 이틀 뒤였어요. 저는 문병을 가지 않았어요. 퇴원하고 사흘이 지난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저는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신우이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말을 못했어요. 차를 한 잔 내드렸어요. 그러다가 신우이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 집에서 본 게 맞는 거지? 네. 배가 불렀던 거 맞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고. 네, 형님. 맞아요. 신우이 눈이 빨개졌어요. 우리 동생이 그럴 줄은 몰랐어. 진짜로.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신우이가 말했어요. 잘 생각해봐. 이혼까지 가야 하는 건지. 생각해 볼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생각 다 했는데. 근데 말이에요. 사람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의 그 미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야, 너 진짜 이혼할 거야? 저는 잠깐 멈췄어요.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 애들은 생각했어? 주변에 창피하게. 창피.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누가 창피한 짓을 했는데 창피한 게 왜 저한테 오는 거예요? 형님, 창피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살다 보면 남자들이 한 번씩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임신까지 시킨 건 우리 동생이 너무 한 거 맞아. 근데 있잖아. 따지고 보면 내가 좀 모자랐던 거 아니야? 내가 좀 모자랐던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요?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지. 여자가 집에서 남편 꽉 잡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어디 허술한 구석이 있으니까 딴 데로 눈을 돌리는 거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40해를 바쳐서 살았더니 제가 남편 관리를 못한 죄인이 됐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잡고 말했어요. 형님,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터질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뭐? 이혼 소송 들어가려고요. 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집안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야? 그러면 우리 동생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완전히 끝이잖아. 망하라고 작정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야, 이 나쁜 년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나쁜 년. 40해 동안 제사 때마다 전 부치고 명절마다 차 몰고 내려가고 시어른 제삿날 밤새 음식 해나르던 저한테 나쁜 년.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천장을 봤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더 잘해야겠다고. 소송을요. 그 뒤로 신우이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받으면 욕이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거사, 우리 집에서 너 걷어주지 않았어? 걷어줬다고요. 저는 이 집 식구예요. 40해를 산 식구가 걷어준 거예요?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을 박살내려고 해? 이혼하면 너 아무것도 못 가져가. 재산이 누구 건지 알아? 우리 동생이 번 거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누가 그 재산 모으는 동안 살림하고 애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지. 법이 그걸 모를 것 같으세요? 전화를 또 끊었어요. 그런데 진짜 막장은 그 다음이었어요. 신우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신우이 딸 그러니까 남편 조카가 같이 왔어요. 28살 먹은 애가요. 초인종을 누르더니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열어요. 할머니 한 번만 봐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모, 그냥 소송 취하해요.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28짜리 조카가 저한테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문 안에서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문 열어.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너 시어른이야, 시어른. 이 집 내가 걸어 들어간다. 열쇠 있어, 열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했어요. 혹시 진짜 열쇠가 있나? 예전에 비상용으로 줬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들었어요. 변호사한테요. 지금 신우이가 집 앞에서 난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녹음하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시고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신우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것이 망쳐나. 우리 동생 인생 내가 다 망친 거야. 내가 뭘 잘했다고. 조카는 또 조카대로였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른이면 참을 줄도 알아야죠. 저는 녹음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한테요. 지금 문 밖에서 하는 말들 다 녹음 중이에요. 변호사 답장이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거 다 증거로 씁니다.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해졌어요. 돌아간 거예요. 저는 그제야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요.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요. 이 사람들이 저를 압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내가 맞다는 게, 욕을 먹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게, 신우이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알아요. 신우이도 동생이 배신한 거니까요. 근데 그 배신감을 저한테 쏟아내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상처받은 걸 더 약한 사람한테 푸는 건 그건 폭력이에요. 조용한 폭력이든 시끄러운 폭력이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신우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익십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40년 동안 참아온 제가 처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이 됐어요. 늦었지만요. 그래도 했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그 여자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고 저는 변호사랑 서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차근차근요. 신우이 전화는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 문자도 읽고 답장을 안 했어요. 그렇게 팽팽하게 유지되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신우이 또 왔나 싶었어요. 이번엔 인터폰 화면을 먼저 봤어요. 근데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젊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이 굳었어요. 그 여자였어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저 박미연이에요. 아저씨 친구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친구. 이 여자가 지금 자기를 남편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잠깐만요, 아주머니. 5분만요. 5분만 얘기하면 돼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열었어요. 이 여자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내 마흔애를 무너뜨린 게 어떤 사람인지. 여자가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어렸어요. 30도 안 된 것 같았어요. 화장도 안 한 얼굴에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배는 만삭에 가까웠어요. 저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요. 여자가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이혼하고 저랑 살겠다고.
근데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아저씨가 이상해졌어요. 저한테 잘 안 오고 연락도 뜸하고 저 곧 나아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힘들어지면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40해 동안 봐왔으니까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이 여자한테 해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여자가 저를 봤어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제가 아주머니한테 각서 쓸게요. 아저씨한테 재산 요구 안 하겠다고, 위자료도 안 받겠다고, 그냥 저는 아이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각서. 이 여자가 저한테 각서를 들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여자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이 여자도 속은 거니까요. 저랑 똑같이. 근데 그 불쌍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여자가 한 말 때문에요.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오래전부터요. 아저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주머니랑은 그냥 습관으로 산다고. 정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습관. 정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얼굴로 확 올라왔어요. 눈물인지 화인지 모를 그게요. 이 여자가 지금 저한테 와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만삭의 배를 안고서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10까지 속으로 셌어요. 하나, 둘, 셋, 10.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 말 지금 녹음됐어요. 여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소송 시작하면서 집안에 녹음기 틀어두거든요. 변호사 조언으로요. 방금 하신 말씀 다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을 당신한테 했다는 것도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사실 그날 녹음기를 틀어둔 건 우연이었어요.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항상 켜두라고 했거든요. 신우이 난동 이후로요. 근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여자가 일어섰어요. 저는 그냥 부탁드리러 온 거예요. 부탁은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여자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습관. 정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아프냐고요? 아팠어요. 솔직히요. 40년을 산 사람한테 그 말을 들으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맞아.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습관이었을 수도 있어. 나도 언제부터인가 사랑보다는 의무로 살았던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이 습관이 되는 건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습관을 지킨 사람이 있고 그 습관을 배신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킨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에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변호사가 잠깐 말이 없더니 물었어요. 녹음했어요? 됐어요. 잘하셨어요. 파일 보내주세요. 상간녀 소송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 관계를 인정한 거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전송했어요.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봤어요. 그 여자가 오늘 저한테 소송 취하를 부탁하러 왔다가 오히려 증거를 남기고 갔어요. 인생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확신으로요. 소송은 8달이 걸렸어요. 그 8달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남편 쪽 변호사가 저를 흔들려고 했어요. 서류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끼워 넣더라고요. 재산 형성에 남편 기여도가 더 높다고. 제가 전업주부였던 기간이 길어서 경제적 기여가 낮다고.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말 안 되죠.
전업주부 기간 동안의 가사 기여도는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해줘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쪽이 의뢰인분 기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기죽이려고요. 마흔에 살림한 사람을 기죽이려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서류가 올 때마다 변호사한테 바로 넘겼어요. 혼자 읽고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남편이 세 번째로 찾아온 건 소송이 시작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아들 얼굴이 보였거든요. 아들한테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어색했어요. 남편, 아들, 저.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 말 있대.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 있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한테 평생 미안할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부탁?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소송 취하겠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그 아이 호적에 올릴 수 있게 해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어요. 소리내서 웃었어요. 피식하고요. 그 여자가 와서 부탁하더니 이번엔 남편이 직접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동의해줘야 절차가 빠르대. 법적으로요. 그 아이가 무슨 죄야? 태어나는 아이가 무슨 죄냐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냐고요. 맞아요. 아이는 죄가 없죠. 남편 얼굴이 잠깐 밝아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나는요? 나는 무슨 죄예요?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아들을 봤어요. 너한테는 미안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대답은 바꾸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어서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거실 바닥에요. 60이 넘은 남자가 아들 앞에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소송 다 받을게. 재산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근데 그 아이 호적에만 올려줘. 그것만 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올라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 모습에 흔들렸을 거예요. 40해를 같이 산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안쓰러워서라도 뭔가 했겠죠. 근데 안 흔들렸어요. 무릎 꿇는 모습보다 그 여자 집 앞에서 웃던 얼굴이 더 선명했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일어나요. 남편이 올려다봤어요. 그 모습 보기 싫어요. 아들 앞에서 남편이 일어섰어요. 저는 말했어요. 호적 문제는 법대로 하세요. 제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더 드릴 말씀 없어요.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현관을 열었어요. 아들은 돌아가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말없이 꽉 안아줬어요. 저도 안았어요. 아들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가 맞아. 엄마 편이야 나.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소송 시작하고 처음 우는 거였어요. 아들 등을 한참 두드렸어요. 고마워. 들어가. 아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문을 닫았어요. 소송 결과가 나온 건 그로부터 5달 뒤였어요.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다 됐어요. 위자료 만족스럽게 나왔고요. 재산분할 기여도 충분히 인정됐어요. 상간녀 소송도 합의금 받았고요. 그리고 아이 호적 문제는 의뢰인분 동의 없이 진행하기로 저쪽에서 결정했대요. 우리가 관여할 부분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기쁘냐고요. 기쁘다기보다는요. 홀가분했어요. 오래된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은 그 홀가분함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법원 복도가 길었어요. 저는 변호사랑 나란히 걸어가다가 저 끝에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어요. 남편이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걸어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남편분이 한참 서 계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못 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봤어요. 눈끝으로요. 근데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멈추는 건 이제 끝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셔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마흔해가 끝났어요. 오히려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60 나이예요. 사람이 60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잘 사시면 돼요. 저는 웃었어요. 네. 이제 살아봐야죠. 이제 저는 혼자 삽니다. 처음에 그 말이 좀 무거웠어요. 60에 혼자라는 게,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어딘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쌍하다는 눈빛, 안 됐다는 말투. 근데 살다 보니까요. 혼자인 게 아니더라고요. 드디어 나로 사는 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돼요.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있고 싶으면 그냥 있어도 되고.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40해 동안 그게 안 됐던 사람한테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예요. 처음으로 누려보는 자유요. 소송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한글 교실을 돕는 거예요. 처음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서 나간 거였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첫날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이 가득 앉아 계셨어요. 70, 80, 어떤 분은 90이 다 된 분도 계셨어요.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연필을 꼭 쥐고 글자를 따라 쓰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는데도 꾹꾹 눌러 쓰시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83이신 할머니가 난생 처음 당신 이름 석자를 완성하셨어요. 연필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삐뚤했는데 다 쓰고 나서 그걸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소리도 없이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어요. 살면서 별걸 다 겪었는데 그 순간이 제일 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기 이름을 처음 쓰고 우는 사람.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내 이름을 쓸 줄 알면서 정작 내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거 아닌가.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그 이름들만 있었고 그냥 나라는 이름으로 산 적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 할머니가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이름은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사는 거라는 걸요. 얼마 전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이사할 때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닌 상자였어요. 그림 도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26살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상자에 넣어뒀는데 그게 40해가 넘었어요. 물감이 다 굳어 있었어요. 붓도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요. 저는 화방에 갔어요. 물감도 새로 사고 붓도 새로 사고 작은 캔버스도 몇 개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펼쳐놓고 앉았는데 뭘 그려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빈 캔버스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붓을 들었어요. 뭘 그리겠다는 생각 없이 손이 가는 대로요.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손이 말을 안 듣고 색이 마음대로 안 나오고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복지관 가는 길에 봤던 벚꽃을 그렸어요.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어디 내놓을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린 거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 그림을 거실벽에 걸었어요. 아침마다 그걸 보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벼워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린 그림 하나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예순에 배운 거예요. 행복이 이런 거라는 걸. 가끔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물어요.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았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해요. 사람은 자기 선택대로 사는 거야. 한 번은 막내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후회 안 해? 없어. 외롭지 않아? 외로워. 근데 그전에도 외로웠어. 딸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사람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거든. 나는 40해 동안 그랬어. 지금 외로운 거랑 그때 외로운 거랑은 달라. 지금은 내가 선택한 외로움이야. 딸이 그 말을 듣고 울더라고요. 저는 딸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진짜로. 남편 소식은 가끔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왔어요. 굳이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빠 얘기를 꺼낼 때 막을 수는 없잖아요. 들려오는 얘기들이요.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데 이래저래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쪽 집안에서도 나이 차이를 못마땅해 하고 돈 문제로도 다툼이 잦다고요. 소송으로 재산이 반 가까이 넘어오고 나서 남편한테 남은 게 많지 않았거든요. 젊은 여자가 빈털털이 60 넘은 남자한테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웃지 않았어요. 고소하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자기 선택대로 사는 거라고.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뿌린 대로 걷어요.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60해를 살면서 배운 거예요. 예전에 저는요. 참고 견디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이상해도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뭔가 상처가 돼도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 억울해도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저를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40해 동안요. 지금의 저는 달라요. 선 넘으면 끊는 사람이에요. 끊는다는 게 꼭 관계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로부터 선을 긋는 거예요. 나를 지우게 만드는 것들한테 여기까지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참고 계신가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어? 하고 그냥 눌러 사시나요? 그 마음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는 관계없어요. 60도 시작할 수 있어요. 40에도 끊을 수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살아있는 동안엔 늦은 게 없어요.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어요. 집이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근데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보다 내가 먼저예요. 관계보다 내가 먼저고 체면보다 내가 먼저예요. 제발 나를 마지막에 놓지 마세요. 나를 제일 먼저 놓으세요. 저는 60에 그걸 배웠어요. 당신은 저보다 일찍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도 저는 차를 마셔요. 조용한 부엌에서 내가 그린 벚꽃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요. 누가 오길 기다리지 않아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냥 나로 앉아 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40년이 무너져도 나는 안 무너졌어요.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내가 나를 아끼면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반드시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